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에 어김없이 찾아온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박영식입니다. 벌써 3월 31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지도 벌써 이제 한 달째가 다 돼 가는데 이노무 헌법재판소는 일을 안 해가지고요. 예, 아직도 선고 일정은 선고 기일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지치시죠? 하지만 저희는 웃으면서 오늘 방송 해보겠습니다. 뭐 물론 진지할 땐 또 진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3월 31일 밤 월요일 방송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21 김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이렇게 박수로 반갑게 맞이하기는 하는데 네. 한 달째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분위기가 좀 좋아야 아니, 이게. 그래도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예. 뭐 이렇게 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환영받는 데는 아,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건 다른 데 우리- 가도 다 환대 받으시잖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아직은 예. 박영식 우리 앵커의 방송이 조회수가 아직은 많이 있지 않지만은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디스를. 예, 3개월 안에 예. 예, 이제는 뭐 이렇게 생방 구독자 5천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네. 15만 예. 이건 뭐 기본이 된다. 아, 그러니까 좀 뭐 참. 2달만 조금 더 버티면 된다. 예. 예. 헌재도 버티고 국민도 버티고 있는데 뭐 박영식도 버틸 수 있다. 저희도 버티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스픽스 처음 나갈 때 예. 저 10명 볼 때 제가부터 출연했잖아요. 아, 그때 제가 그 스픽스 전기한 대표 때 했던 이야기가 3대 산맥이 된다. 뉴스공장, 예. 오마이TV 예. 그리고 스픽스. 근데 지금 150만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박영식 앵커도 저는 3개월 이제 예. 앞으로 2달 남았는데 2달 지나고 나서 우리 김한 기자님하고 호흡하면은 예. 30만 간다. 거기에 예. 또 우리 김 기자님. 김 기자님 둘이 꼭 같이 있어야 돼. 여기 오기 전에 네. 두 분하고 아까 박진영 선수하고 같이 하는 방송 토마토요? 예, 네. 그거네 보고 왔는데 너무 케미가 좋아. 세상에. 예, 그래서 예. 이 방송으로 더 특화하면은 예.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서포트하는 협력 일꾼으로 하고. 야. 한겨레 TV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겨레 TV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네. 주시고, 예, 우리 김준혁 의원님의 의정 활동도 여러분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단식하신 이후에 건강은 좀 어떠신지. 예, 아주 괜찮고요. 예. 단식 끝나고 나서 2박 3일 그 녹색병원에 네. 우리 다 같이 단식하셨던 분들 입원하고 거기서 이제 그 단식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 선생님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좀 우리 전체 의원분들이 다 잘 실천하고 있어서 오히려 단식 전보다 더 좋아지긴 했는데 화면에 나오지만 이 말라갖고 이 주름이 좀 생겨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그게 목주름. 돌이킬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예. 여기 좀 땡기는 수술 좀 할까 하고. 근데 그 목주름은 또 관리하기가 그게 어렵죠. 아마 그래서 어렵다고 제가 들었어요. 살이 5kg가 빠졌는데 아. 그걸 이제 그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살을 더 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목주름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세수하다가 보니까 목주름이 확 생긴 거야. 그래서 그게 그 부부가 싸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네네. 여자 연예인 나오면 와 늙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면 예. 이제 부인이 저 목 봐라 목엔 주름이 그대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이제 네. 우리 뭐. 목주름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열지 몰랐는데 아무튼 이제 단식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고 아무쪼록 김준혁 의원님 또 이렇게 건강한 네.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각오를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하셨던 각오를 대국민 예. 약속을 제가 하시죠. 너무 저 제작진분께 또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이따가 피부가 좋아졌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술 한 방울도 안 먹고 당연히 뭐 지금은 안 먹겠지만 네. 윤석열 파면 저는 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기 대선 끝날 때까지 네. 내가 술 한 방울도 안 먹겠다 와, 선언을 금주 딱 선언.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저의 미모는 더 계속해서 어쩌죠 갈 거다 뭐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입니다. 예. 저희 보좌진들하고 저희가 결의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 조기 대선 끝나는 날까지 예. 일체 단 한 방울도 먹지 않고 네. 하자 그랬는데 예. 남들이 네. 야, 과연 뭐 지킬 거냐 그랬는데 제가 지난 총선 때 예. 그때
한 6개월 정도 예. 단 진짜 한 방울도 안 먹고 오. 예, 60 그 67일이 될지 74일이 될지 그 그건 이상이 될지는 아직 모르기 모르는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주변에 많은 취재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김준혁 의원님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술잔을 드는 게 있다면 저희가 단독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시작하면서 안 짚을 수 없는 얘기죠. 이번 주 넘기면 아무튼 뭐 헌재 선고가 좀 위험해진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오늘 뭐 범야권에 계신 분들 인사들이 다들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선고가 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기도 하고 사실 다음 주로 넘어가면 아마 국민들의 이 인내심이 지금도 한계지만 다음 주가 되면 한계일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오늘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그냥 의원들한테 혼나기만 하고 하나만한 얘기만 하고 갔거든요. 김준혁 의원께서 이제 여러 정보들을 좀 종합해 보건데 이번 주에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제가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 네. 28일 혹은 31일로 저는 네. 봤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예측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의 고법 선고 이후로 저는 이제 보았던 것이었는데 바로 이제 할 줄 알았거든요. 네. 바로 할 줄 알았는데 뭐 이제 본인들 체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 뭐 마무리하는 것도 보고 하면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가능할 거다. 왜 그러냐면 아, 네네. 그 최근에 평의를 하는 게 30분으로 줄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그 저기 안국동 송영광장에서 시국미사가 네, 있었는데 네, 네. 신부님들 한 100여 분하고 수녀님들 한 진짜 한 300여 분 오셨어요. 시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때 신부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답답한데 밤을 새서라도 지금 빨리 평이 끝나고 네. 선고 길 정하고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다 맞는 말씀이신데 네. 저는 이제 그 말씀과 좀 약간 달리 그 평의를 지금 짧게 하는 건 이미 다 마무리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논의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 수요일 날 선고일 지정하고 금요일 날 선고를 하지 않을까. 예. 만약에 오늘 이번 주에 안 한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최후에 이제 16일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번 주에 안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큰 예. 문제가 생겨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제 정말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헌재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어떤 사법 체계의 어떤 질서를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방패막이가 삼아서 지키기 위해서 이번 주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들의 운명을 헌재 스스로 단축시키지 않으려면 아무튼 빠른 지정을 이번 주 안에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김한 기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게 법리 자체에서 8대 0은 이제 한 번도 저는 이제 흔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헌재가 들어줄 수 있다면 보수진영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정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재명 선거 이후 그다음에 최대한 좀 늦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도 여전히 이번 주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3월 26 그 전제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 그걸 계속 요구해왔던 전제는 3월 26일날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날 거라는 전제 속에서 맞습니다. 그 일정을 요구해왔던 건데 그게 이제 그 보수주 국힘이나 보수의 기대와는 달리 무죄가 나면서 헌재가 이거를 바로 파면 결정을 해버리면 마치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데 꽃길을 깔아주는 것 같은 예.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두 개는 별개의 사건입니다만 당연하죠. 예, 저는 그 지점에서의 지금 좀 일정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대3 기각 가능성이 있어서 지연되는 거냐? 전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아니고 어떤 헌법재판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절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고 네. 결정적으로 발생한 변수가 뭐냐면 구속이 취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둘러싸고 이 이제 말하자면 형사적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상황, 뭐 요것들에 대한 지금 좀 그러니까 변론 이후에 사후적인 쟁점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분석에 뭐 사실 거의 동의하는 편이어서 또 의원님 오셨으니까 중요하게 물어볼 게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오전에 보니까 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5대3 어떤 이게 마치 정설처럼 여겨지는 이 헌재 내부의
이 인용과 뭐 기각 혹은 각하 이제 이 재판관들의 분포가 5대 3이라는 어떤 레거시 언론의 보도 이후에 뭔가 민주당 의원들이 흔들렸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왔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5대 3 뭐 대들악설 이런 걸 신경이나 씁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중앙일보 기사가 예. 좀 과도한 기사,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 네. 제가 좀 정확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네. 지난주 의총에서 그 사실 이게 헌재 선고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네.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도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민주 시민들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네. 지금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민주당을 또 질책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줄탄핵 다 시켜서 네. 그 모든 이제 행정부의 권력을 국회가 갖고 와야 된다, 민주당이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뭐 현실적으로 헌법에 맞지 않는 내용이죠. 헌법에 이제 그 국회는 입법권이고 또 행정권은 이제 정부가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규정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 방송의 네. 임모 기자가 네네. 그 5대 3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믿는 저 의원들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네. 이제 너무 낙관하지 말고 5대 3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도 그렇죠. 혹시라도 좀 열어두고 예. 이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의원들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뿐이지 그것에 흔들렸거나 예. 뭐 그것 때문에 뭐 초조해하고 뭐 잘못된 비관이 있거나 이런 건 일체 아니다. 네네.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그 가짜 찌라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실제 그 기자 네네. 임모 기자가 이야기한 거 그분이 이제 국힘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 기자 아닙니까? 지금 검찰 기자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저는 거꾸로 민주당과 민주 진영을 흔들기 위한 예. 고도의 술책의 하나로 네. 그런 가짜 뉴스와 찌라시를 만들어서 심리전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기자의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네. 저는 명확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그분 입장에서도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추론이라고 본인이 어쨌든 SNS에 밝힌 거니까 실제 이 5대 3 정설은 지라시나 정보지로 돈 게 한 축에 있고 뭐 실제 레거시 언론에서 그 기자분의 입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기사화가 된 것도 맞는데 이제 요 두 가지를 섞어서 혼돈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이제 어쨌든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민주당 의원들 난리 났다 이제 이런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차 일단 근데 그게 여쭤봤다. 일종의 지금 대드락설이 그러니까 언론학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정보원 모델 같은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SBS에서 나왔던 건 헌재가 왜 재판을 지연하는가에 대한 분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세 가지 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8대 0으로 났는데 정치 일정을 고민하느라고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일정 고민설이 있고 예. 소위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제일 뜨겁게 달고 있는 대드락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용해야 되는데 예. 세 명이 문제가 있어서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드락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 4월 18일 이후까지 가서 아예 기간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린 이거 안 해. 이런 불능설이 있다. 네. 이런 세 가지 설에 대한 이제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누구라도 8대 0설을 생각을 해왔는데 네, 네. 처음으로 이 대드락설을 말한 거고 이게 어떻게 근데 퍼진 거냐면 네. 압축적인 문맥으로 해갖고 찌라시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본 기자들이나 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권위를 획득한 것 같은 발언이 돼서 다시 재유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네. 결국엔 이게 뭐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내용에 그러니까 얼굴을 달리한 재유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뭐 그 대드락이라고 하는 말 표현 자체가 좀 웃긴다. 그리고 최근에 좀 우리말 좀 쓰면 좋은데 막 그 뭐 이상한 영어 써가지고 막 그 언론에서 이렇게 대드락. 이야기해. 그래서 난 대드락이 뭔가 싶어갖고 네. 내가 또 찾아봤다니까 검색해서 그랬더니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니 그럼 그렇게 쓰면 되지. 뭘 그렇게
왜 그런 말을 쓰느냐? 네.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써가면서 정치적 용어인 것처럼 하면서 마치 그것이 권위 있는 기사인 양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리전이지. 예. 그래서 그런 기사를 쓰는 그 기자 자체가 난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예. 두 번째로 이런 건 다 국힘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입니다. 네. 이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심리전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뭐 옛날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마지막 전투에서 사면 초가, 초나라 군대가 지쳤을 때 둘러싸가지고 초나라 노래 부르니까 그냥 지쳐서 항복하게 되는 내용이 있듯이 실제 전투를 하지 않고 심리전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방식인데 지금 국힘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끌기 위한 방식이다. 지연의 방식이다. 예, 저는 뭐 계속해서 무슨 그 한 분의 이야기 오늘도 이제 박은정 의원이 네네. 김정은 헌재 사무총장한테 뭐 특정 한 명이 지금 뭐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그 내통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의 임무는 윤석열을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게 하는 것이다. 예, 저는 철저히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전 그 기간이 난 이번 주까지로 저는 보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는 가설에 일단 한 걸음 좀 들어가 보면 오늘 법사위가 아무튼 화제여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주로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저는 뭐 이제 이 보도 볼 때마다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불쾌한데요. 윤석열 구속 취소 후에 영연백을 이제 시체 가방을 추가 구매 중이다. 이제 이런 보도죠.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저 빨간 네모를 집중해 주시면 오늘 1억 6천 이상 구매 공고가 관련돼서 이제 일단 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른바 윤석열 복귀 후에 2차 계엄을 준비하거나 혹은 복귀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에 대해서 김환 기자님 어떻게 혹시 이거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모든 가능성이 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 이제 근데 이게 시점이랑 이런 거를 보면 왜 이거를 이렇게 샀지라고 당연히 의구심이 들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연병 문제에 대해서 군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게 이 시점에 이렇게 사면 당연히 오해를 사고 의심을 사고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영연병을 추가로 구입해서 뭐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필요나 이유가 굳이 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시점이면 이게 만약에 평시고 아무 일도 없고 우리가 태평 성대를 살고 있을 때면 군이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지금 군이 또다시 설명할 필요가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 내부에서 좀 화제가 됐던 내용 아니었을까요? 영연백에 대한 구매 건은? 네, 처음에 화제가 좀 됐었고 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계엄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수거 대상들, 네네. 뭐 그 부분은 그 수거 대상자 뭐 처리하고 이제 시신을 갖다가 영연백에 담아서 은밀한 뭐 냉동 창고 내지는 나중에 뭐 연평도 앞바다든 네. 불태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저는 좀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뭐 두 가지 생각인데 네. 첫 번째는 그냥 뭐 좀 무신경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네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 영연백이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2만 개가 넘게 되는 겁니다. 추가 구매까지 보자면은. 예. 근데 이렇게 많은 그 숫자를 단순하게 민주당 의원 혹은 뭐 진보 인사들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500명을 넘지 않을 텐데 뭐 진짜 몇 차례 구입을 통해서 만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내용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저 내용은 좀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 좀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외환을 좀 염두에 둔 것이다. 소위 말해서 계엄을 갖다가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예. 북한과의 이제 국지전을 염두에 두고 국지전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잘못된 사망자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서서 소총 쏘는 전쟁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멀리 포탄을 북한이 이제 방사포를 쏜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뭐 또 무인기를 뭐 보낸다든가 했을 때 그 관련돼서 어쨌든 민간인들보다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염두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다만 아까 김한 기자님 말씀처럼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서 왜 지난 20년간 구입하지 않았었던 것들이 왜 윤석열 정권에 특히나 그 계엄 내란 이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 구매가 되는 것일까? 이것은 석연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들 이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내란 특검법 같은 게 지금 이제 사람들 다 파면에만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군의 수상한 동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진술과 증언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무인 드론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아파치 헬기가 유난히 이제 말하자면 위험스럽게 가까이서 날았다든지 알고. 그다음에 이제 국지전을 계획했던 게 아니냐. 예를 들면 계엄의 명분 계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은 절대로 계획이나 문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4월 뭐 3월 이전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계획까지 포함시키는 어떤 계획이 있었다면 그거에 따른 말하자면 이후의 행동이 이루어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말하자면 시크릿하고 외부에서는 전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건드려서 내가 뭔가 상황을 한 번에 급반전시켜 볼까 이런 유혹에 사실 쌓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네. 어느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이런 거는 이 영연백은 그림자고 중요한 거는 본체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좀 덧붙여서 지금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13 내란 계엄 이것을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그걸 분석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막 그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파면 이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역사 전공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어떤 분석을 했을 때 이 계엄 세력들, 이 내란 세력들이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그 좀 보고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은 것이다. 예. 그것이 반민특위 해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신 정권 수립할 때 이제 비상조치 관련된 내용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볼 때 이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유신 정권 하에서의 핵심은 이제 군부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군부 세력들이 이제 정말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 집중해 왔는데 이것들이 검찰한테 빼앗겼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제거하는데 검찰로 도저히 안 되는 과정 속에서 군대를 동원시켰고 그 군인들 중에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정부 시절에 제대로 승진을 못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육군의 대장 정도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어떤 그 문재인 정부 혹은 그 앞에 뭐 노무현 정부 이런 그 정부 하에서 겨우 완스타 내지는 투스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자신들이 뒤늦게라도 어떤 국방의 권력 그리고 현재도 역시 장성들 중에 국방의 권력을 통해서 그 쿠데타를 가지고 본인들이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욕망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헌법을 이제 붕괴시켜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헌법에 군인들은 절대 국무총리를 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내각에 참여할 수 없게 물론 국방부 장관 뭐 이것도 다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87년 그 헌법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군대를 갖다가 철저하게 그 중립화 시켜내고 그리고 정치 일선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활하기 위해서 군대가 이번에 이제 그 총출동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일도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예. 이런 게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영연백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좀 추론하는데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기대선 끝나고 예. 한번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모든 사안들에 대한
예민함, 아무튼 우리 그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여러 이제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가 요즘에 뭐 속보병이나 단독병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털에다가 항상 그거 검색하시기 바쁘실 텐데 영연병 때문에 또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놀란 가슴 부여잡으셨을 텐데요. 이 사안은 반드시 차후에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리고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어떤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4월 11일에 헌재가 선고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갑자기 오늘만 하더라도 막 헌재 선고를 앞당기자라고 발언을 하는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혹시 헌법재판소 쪽에서 어떤 정보가 국민의힘 여당 쪽으로 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들 혹은 이런 질문들이 오늘 법사위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이 내통 의혹이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자가 발전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가 발전인가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 의원들이 네. 뭐 이런 얘기해요. 권영세, 권성동도 정보가 없어서 우리 만나면 물어보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헌재가 굉장히 좀 정보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막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내통설이 제기되는 거 헌재가 내통한다기보다는 네. 용산과 창구 채널이 있다라는 거고 윤상현 거겠죠? 의원이 뭐 혹은 대통령실 쪽에 네. 그 얘기는 윤상현 의원이 당내 기반 차원에서의 얘기지 네. 윤상현 의원이 뭐 어떤 전능한 위치에 있다고 이거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 여겨지진 않고요. 다만 네, 오늘 네.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된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빨리 선고해달라, 신속히 선고해달라고 해서 사실상 정보를 입수하고 5대 3인가 봐.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들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의 신속 선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3월 26일까지는 안 돼. 무조건 그 뒤에 해야 된다라는 건 이 헌재 결정이 뒤집혀질 거라는 거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재명 재판 이후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그 3월 26일 이전에 얘기했던 뭐 둘 다 아웃되는 상황에서의 말하자면 리셋.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바랬던 최후까지 기대했던 거였고 이미 이제 그게 기대치가 달성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네. 저는 내심으로는 국민의힘도 이제 헌재 선고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내심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거다. 네, 네. 뭐 이미 조기 대선 주자들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뭐 그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각될 거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할 거다,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돌아올 거고 복귀할 거고 이거 할 거면 이 논리라는 게 외부에서 볼 때는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싶은데 그 논리 회로에 들어서면 사실 다른 길로 빠지면 앞에 논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끝까지 잘못 끼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네. 지난주부터 계속 5대3 기각이야, 5대3 기각이야라는 얘기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으니까 5대3 기각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선거해야죠.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 이 두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사실 이거를 지연했던 이유가 사라졌다. 국민의힘 정치적인 네. 동력으로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까 내리지 못하는 거고 게다가 이미지 메이킹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 헌재의 역할 네. 질질 끄는 거 예. 그것에 대한 임무가 뭐 전 대략 이번 주까지라고 본 거죠. 네, 네. 지금 국힘도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빨리 끝나길 바래. 진짜 진짜로. 이렇게 의원님한테 곁에 와가지고 그런 내색을 하는 의원이 여당 쪽 의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누구라고 이- 말씀 못 있지. 하실 거고. 예, 있죠. 예, 있는데 네. 특히나 네. 특히나 지금 그 저는 나중에 국민 투표해 우리 그 뭔가 네. 센 투표를 해도 네. 200석 넘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그때 그 계엄제 이걸 갖다가 뭐 해제 이후에 탄핵할 때 예. 우리가 204표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참여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미치려고 합니다. 당내에서 완전히 왕따고 예, 그래서 예. 거꾸로 윤석열 빨리 파면되기를 바라는 게 예. 그들의 실제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오늘 아침에 제가 10시에 예.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이제 1시간 동안 릴레이로, 했죠. 제 앞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었는데 네네네. 제가 지금 일찍 도착을 했어요. 물론 예. 그 사이에 전화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 예. 전화 인터뷰를 이제 유영화 뉴스 코멘터리라고 네네네. 전화 인터뷰 알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 앞에서 윤상현 의원하고 조배숙 의원하고 나머지 뭐 한 3명이 5명이 거기에 피켓을 예. 즉시 선고 이렇게 써서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잘못 봤나? 아. 나는 뭐
각하 뭐 이런 거 써 있는 줄 알고 예.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는데 예. 인터뷰 하다가 네네. 하도 열받아 가지고 그랬더니 즉시 선고야. 예. 그래서 저것들이 미쳤나 네. 그러면서 속으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예. 쟤네들이 그 정보가 없구나. 네. 확실히 정보가 없구나. 왜 정보가 없느냐? 지금 앞서 김한 기자님 이제 막 이게 어떻게 가공되고 거꾸로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5대3이 나간 것처럼 포장해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네. 지금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본다는 거 실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권영세도 그러고 그래서 뭐 막 이제 물어보는데 자기들도 정보가 없는 거야. 윤상현도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헌재하고 소통해서 뭐 정보를 얻어갖고 즉각 파면이 아니라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서 5대3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몇 명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혹시 민주당이 지금 이 헌재가 제1야당이고 혹시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뭔가 소스를 민주당이 줬을 것이다.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런 걸 좀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지금 저와 관련된 이야기 하니까 맞아 5대3이야 5대3 이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막 하게 하는 건데 네. 저는 그건 거치고 속내는 자기들도 네. 5대3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아. 빨리 끝내고 싶고 그래서 오늘 뭐 막 엄청 기자회견을 하고 막 하는데 내용은 전혀 없었다. 예. 어쨌든 5대3이라고 하는 것은 예. 가상의 이야기다. 저는 네. 그 보수 진영 전체에서 열기가 굉장히 좀 식었다고 생각하거든요. 26일 기점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무죄 이후에 네, 무죄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주를 슈퍼 사법위크다 막 이렇게 불렀어요.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들이. 그래서 그 주에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 날 것처럼 뭐 중요한 재판이 3개, 4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중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무죄 재판이 저는 전체의 51%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면 나머지 재판을 다 이겨도 못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재판을 너무 원사이드하게 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덕수가 그렇게 되고 지금 윤석열 파면만 남았는데 이거는 생각이 있는 예를 들면 정치력이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게 네.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근데 네네. 여기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는 거에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윤석열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 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 사법적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오늘 그래서 권성동 대표의 발언도 그 맥락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싸움을 더 끌고 가봐야 뭐 별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좀 돌아가서 보자면은 예. 오늘 이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사무처장. 발언 네네. 때문에 네네. 이제 김정원 사무처장이 지난 1월 9일 날 한정혜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의 때 포고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막 물어보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이제 박은정 의원이 네. 다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막 쭈삐쭈삐 대답을 잘 못하면서도 자기가 그때 했던 발언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다시 굉장히 많은 검색이 이루어졌었냐면 예. 바로 1월 7일 날 1월 9일 전에 1월 7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두 번을 만난 게 계속 검색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권성동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 4월 18일 이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 이후에 해도 된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헌재 재판관이 6인으로 해서 결정하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계속 끌고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정환한테 했지. 그게 했다라는 기사로 겁니까? 예, 어. 했었지. 그걸 그래서 그 뒤로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예. 권성동의 생각은 어떤 거냐? 3월 26일 날 이재명이 무죄하게 그러니까 하게 하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오히려 네. 계속 뒤로 미루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나머지 재판과 관련해서도 또 유죄를 주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난 이제 이 타격을 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예. 태도가 바뀌어서 예. 즉시 선고로 바뀌어 버린 거야. 어.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1월 달까지 그리고 얼마 전까지 권성동의 태도는 계속해서 뒤로 가라고 한 건데 저는 역으로 즉시 선고하라고 한 건 정보가 있어서가 즉시 선고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이 봐서 자기네들의 임무. 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윤석열은 이미 버린 카드야. 예. 그 어쨌든 좀 길게 끌고 가는 과정에서 내부 정비하려고 하는 건데 나름의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버려도 된다. 예. 근데 즉시 선고 어쨌든 김한 기자님 말씀대로 자기네들 계속 뻥을 쳐왔으니까 예. 즉시 선고하게 하는데 8대0 혹은 뭐 7대1 나와서 이제 윤석열 파면됐어. 그럼 이제 그때 가서는 아니 헌재가 잘못한 거야. 저것들 다 빨갱이야.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후한무치한 행동을 할 인간들이에요. 네. 그 뒤는 생각 안 해 이 그 사람들은. 빌드업도 있고 저는 이 상황 변화가 가장 큰 변수 두 개를 꼽자면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판결과 그 전에 윤석열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쵸. 예, 윤석열이 나오면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게 꼬여버렸냐면 국민의힘은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과 손절한 대선 후보를 뽑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윤석열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른바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나경원 이런 당권 주자들이 보기에는 메인 조직을 먹는 후보가 대선이 끝나고 사라져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의도에서는. 근데 만약에 윤석열과 손절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요. 메인 후보가 돼요. 그래서 자기 조직을 꾸려요. 그래서 대선에서 져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러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이 민훈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경선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사람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줘야 이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남아있는 당권자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뭐 윤석열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나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게 베스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흐름대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오늘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서 약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세력들이에요. 그 후예들입니다. 네네네. 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1910년에 나라 팔아먹은 그 앞에 5년 전에 외교권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의 후예들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을사오적의 후예들과 네. 어쨌든 지금 목숨을 걸고 민초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뭐 네.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TV 많이 나오시는 분의 그 발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김준혁 그 의원께서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해서 최강욱 전 의원의 그 말씀 중에 의미심장한 대목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심받고 있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 헌법재판관 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뭐 기각 내지는 각하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그 재판관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사람도 유튜브를 본다.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지목돼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고 있고 억울해한다. 이제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막 5대 3으로 상황이 쏠려 있어가지고 막 그 뭐랄까 권한대행이 문영배 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뭔가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옴짝달싹해하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로 들리긴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일각 밖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누군가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다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걸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자리로 보면 문영배 소장 대행이나 주시민 정영식 재판관 둘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 절차상의 문제를 따질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건 소수 의견으로 붙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큰 줄기를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오늘 김정은 처장의 표현을 빌자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압력 때문인지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재판이어서 그것까지 따져보는 건지 앞서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절차상의 문제에 최초로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형사재판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전의 탄핵에서는 형사재판상의 쟁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소출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이건 동시에 소출을 받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구속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구속이 취소되는데 뭐 얘기하자면 길어지면 세 가지 정도를 짚은 거 아닙니까 법관이?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판사가 어떤 사람이고 이걸 떠나서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변론이 끝났는데 사후에 다시 얘기해봐야 되는 쟁점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법리 평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절차라고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게 물론 저의 이런 생각은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헌재를 여전히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근데 이제 뭐 예. 일부 어떤 재판관들이 진영의 대변인이 되기로 했어, 진영의 스피커가 되기로 했어라고 하면 우리가 87년 이후에 합의했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체제와 기구가 불능화된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헌재가 지금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든지 그러면 그거를 해체하는 수순으로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저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고 있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장 대행이나 아니면 주심 재판관 둘 중에 하나가 그거를 뭐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김정원 그 현재 사무처장의 표정을 좀 유심히 좀 봤어요. 저는 좀 그냥 뭐랄까 안절부절하는 모습만 그러니까 좀 그 봤는데. 안절부절이라고 하는 모습인데 예. 그게 본인이 잘 모르는데 자꾸 너 왜 아는데 대답 네. 안 하느냐. 그런데 본인이 진짜 모른다. 뭐 전 이런 얼굴로 좀 보였거든요. 네. 뭐 그 김정원을 옹호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 저는 역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내부의 이야기를 진짜 잘 모르는 것 같다. 잘 모르는 것 같고 네네네. 철저하게 좀 통제를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한한 데서 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게 좀 있을 수 있다. 희한한 곳이. 예. 네.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이제 보좌관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네. 우리 보좌관 한 분이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그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4월 10일 날 법관 테니스 대회 나가기로 돼 있어요. 네. 그거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일부 이제 보도가 된 네네.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은 법관 테니스 대회를 나간다는 거는 정리하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고하고 나간다는 거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11일 날 이전에는 무조건 선고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이렇게 좀 추론을 하는 건데 네. 뭐 그것이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테니스 대회 나가는 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제 또 추론을 하는 그 거잖아요, 전에 그죠? 그 결혼식도 있었죠. 아 예, 맞아요. 예, 정, 예. 정영식 재판관 예. 쪽 예. 어디 예. 뭐 어쨌든 저기였죠? 근데 그거하고는 네, 약간 네. 좀 약간 다른 다르죠. 문제라고 예, 예. 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헌재가 제가 판단할 때 이 늦어지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기현 판사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그 문영배 소장하고 그 헌재 재판관들이 검찰에서의 진술, 특히 계속 일관되게 물어본 것이 변호인 동의했죠?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진술서를 갖다가 증거자료로 채택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변론에서의 나왔던 내용들도 진술로 채택을 하지만 주가 검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갑자기 이게 정리가 되다가 지기현 판사가 내보내줘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가 내보내줬는데 그것이 그렇다면 내보내준 이 내용들이 어쨌든 법률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보내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헌재 재판관들이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 혹은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 똑같은 사법부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줬는데 이거 죄가 없으니까 내보내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탄핵을 해버리게 됐을 때, 야, 이 판사 하나는 내보내주고 니네는 막, 그 탄핵 인용해버려? 파면시켜버려? 말도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기현 판사가 내보낸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최종 다시 조율하고 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얘기도 못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조금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지기현이가 내보내지 않았으면은 예. 저는 이거는 이미 끝났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이 사건을 이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만약에 더 늦어지고 한다면 지기현 판사는 제 판단으로는 우리 해방 이후 재판의 어떤 역사에서 예. 가장 안 좋은 흑역사를 만들어낸
판관으로 평가될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은 어시스트고 네. 골은 심우정이 넣은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면 그거야. 네, 예, 그러니까 뭐 즉시항고를 했었으면 이게 됐는데 네.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이 됐고 석방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구속이 되어 있으면 기각이나 각하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어차피 구속 상태면 기각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대통령이 네. 옥중에서 통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대중적 동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각하면 바로 복귀할 수 있을 것처럼. 제 얘기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말씀이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 그거를 대법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거를 뭐 30몇 시간 만인가요? 안 한 거는 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뭐 두 분 다 국민들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준영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관련된 그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네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절차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잘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권성동 원대가 김정원 사무처장에게 전달을 하면서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분이 사퇴하니까 절차의 공정성, 완결성을 위해서 그 사퇴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라. 절차는 완벽히 보장해라라고 그 요구를 이후에도 했다라는 된다. 사실. 그러니까, 뭐 이제 예. 그 요구했다는 사실을 일단 확인을 시켜드리면서요. 그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범야권 쪽에 이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18일 이후까지 내다보고 싶진 않지만 플랜 BC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가 있느냐 이렇게 쭉 대안을 보니까요. 일단은 뭐 지금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하는 거 그거 이제 헌재법 개정을 하기로 법사위 소위를 지금 통과했다고 통과했죠. 네. 제가 지금 오늘자로 일단은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게끔 그것을 제한하게 만드는 헌재법 개정을 하는 대목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발의가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국무위원들 뭐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올 탄핵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카드로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준혁 의원께서 전해주신 대로 행정권과 또 입법권에 대한 그 삼권 분립에 대한 요소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국회 운영위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조속히 임명해달라. 이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은 이건 당연히 국회가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총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민주당이 혹시 이 카드 말고도 다른 카드 고민하고 있는 게 혹시 자, 있습니까? 일단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 예.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헌재에다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청구했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한을 이제 부여해야 된다. 헌재가 아예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서면 심의로도 가능한 겁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헌재가 지금 8명이지 않습니까? 예. 8명인데 이것은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명이 5대 3으로 5명이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해갖고 결정을 하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최후의 카드를 쓴 건데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라도 그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이 마은혁 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하지 않는 거 헌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예. 오늘도 김정원 그 헌재 사무처장이 빨리 완전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안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서면 결의를 통해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만드는 거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내일 4월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됐지만 저는 만약에 늦어도 2일, 3일, 4일은 반드시 본회의가 열릴 거다. 그래서 하루는 법안심의, 이틀은 대정부질의 관련해서 할 건데 그러면 그 법안심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사위에 올라간 것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만약에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다한다 하더라도 후임을 예, 예. 임명을 못했기 때문에 최소 이들에 대한 임명을 이게 연기 그러니까 네, 네. 소위 말해서 그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임기를 지위를 연장하는 아, 이 내용이 예. 저는 통과될 것이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 문영배 이미선에 대해서 연장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니면 임명할 수 없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하겠다고 했는데 한덕수가 처음에 왜 3명의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임명은 굉장히 신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뭐 임명을 해? 그건 자기 말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네.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철저하게 막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영배 이미선 헌재재판관 임기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번 주에 끝을 내야 되고 어쨌든 4월 18일 안에 끝을 내야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 가처분 신청해서 권한쟁의 통해서 임명하게 하고 그리고 뭐 탄핵은 네. 한덕수 최상목은 뭐 100% 탄핵 시켜야 되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합법성에 대한 부여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합법성 부여는 부여대로 하면서 예. 진행은 할 거다. 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줬다면서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예. 제1야당 대표인데 예. 제1야당 대표가 2번 전화를 하고 권한대행한테 한 번 문자를 보내 오늘만 3번이나 3번이나 연락했어요? 그런데 안 해. 그리고 야, 이거- 비서실장한테 우리 원내대표실에서 예. 계속해서 몇 차례 연락을 했는데 비서실장도 제대로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산불 정리다 뭐다 해서 되게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만나는데 내일 오후에 저 군부대 방문이 있어요. 지금 굳이 군부대 방문을 안 해도 물론 군부대 되게 국방상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예. 윤석열 파면과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 이거는 헌법에 대한 문제인데 예. 이건 그 군부대 방문은 하루 뒤로 늦춰도 상관없는데 그걸 핑계대고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거절을 한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아니 되겠습니까? 군부대 어디를 가길래 그렇게 급하게 간다는 모르겠습니다. 겁니다? 내일 일정표 보니까 군부대 방문이 있어서 그러면은- 황당하더라고 아주.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김준영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군부대로 한덕수 권한대행 있는 데로 이제 가가지고 가야죠. 승부를 봐야겠는데요? 어디로 가? 보니까 풀 취재단 한 명, 사진 기자단 한 명하고 기자 2명 데리고 가는 걸로 그 계획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네.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난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이미 좀 뭐 예상했던 바지만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했지만 결국엔 입법 과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정치적 기점은 4월 4일이고 2차는 4월 11일이라고 보는데 4월 4일까지 되지 않으면 저는 일단 뭐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이 진행이 될 거고 그 후에 누가 되더라도 말하자면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민주당이 이제 말하자면 거부권에 막히지 않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의회에 주어진 권한으로 하는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건 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일종의 사람들이 보기에 편법적이다라는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하면 그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헌재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헌재가 불능화에 빠지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은 이번 주 헌재가 네. 선고를 하면 제일 좋은 그림이다. 네. 이건 다 이 논의가 사실 다 상관없어지는 거죠. 네. 아니 제가 이 과정 속에서 헌법을 정말 여러 차례 읽었어요. 헌법을 여러 차례 읽고 국회법 따로 헌법재판소법 따로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제 법 공부를 좀 제대로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실제 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느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벤치마킹하러 찾아오고 네. 그래서 미국의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전 세계 쌍두마차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 왔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들이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 혹은 헌법재판소를 둔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9명 혹은 8명의 판관한테 줄 수가 없다. 이건 철저히 국민투표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아주 대대적인 그런 내용 정리가 이건 네,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한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들어서게 만들어지게 될 거다. 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예. 주장할 것입니다. 예, 뭐 꼭 그 주장 반드시 해주시고 아마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민낯을 생생히 봤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더 많이 분노하고 계실 거고 실제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이 단축시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사법부 스스로도 이번에 신뢰를 깎아먹는 거 물론 이제 특정 판사인 지규현 판사라는 사람 때문에 그만큼 또 분노하게 됐습니다만은 각 기관별로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요. 공수처 얘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 일단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가 고발이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직무유기 관련으로 좀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한덕수도 마찬가지로 이 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수사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네. 법적인 논리는 같은 거니까.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뭐 지금 여러 예를 들면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기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원칙론을 말하면은 뭐 그 맞는 말인데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실효적으로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어차피 저는 이거는 한덕수를 포함해서 내란에 어떤 식의 이제 말하자면 관여가 있는지는 사후에 다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지금 이제 부분은 4월 며칠 날 할 거냐 선고를 이 부분인데 그때까지 공수처가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기는 시간적으로 좀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야 그렇죠. 네네. 그렇긴 한데 예. 저는 공수처의 이 문제보다 국민적인 여론을 통해서 최상목을 끌어내야 된다. 물론 당연히 우리 이 최상목은 네. 지금 그 탄핵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야 이렇게 나쁜 인간일 줄 우리가 알았나? 환투기꾼이잖아, 환투기꾼. 이게 그거는 말이 정말, 네. 아니 말이 무슨 뭐 미국의 강달러 국채를 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언론이 지금 이 최상목을 두둔하기 위해서 은밀히 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 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네. 환투기꾼이야. 네. 지금 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어떤 환율이 높게 올라갔을 때 그때 이익을 얻게 하는 거. 아니 우리나라 환율을 낮춰야 되는 게 지금 기재부 장관의 역할인데 거꾸로 기재부 장관이 우리나라 환율을 계속 높여서 지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는 환투기꾼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거는 공직자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 저는 그 부분 그거 하나만으로 갖고도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사퇴가 아니라 네, 수사가 또 필요할 수 그럼요. 있죠. 이건 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왜냐하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글쎄 우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이 있으면은 이거는 백지 신탁이 돼서 우리가 통제를 못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정무직 장관이잖아요. 그죠? 정무직 장관들도 우리하고 거의 같을 텐데 거의 2억 원 가까운 그 억대 이 주식을 샀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건 내가 봐서는 아직 그것까지 확인 안 했는데 네.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보자면은 이건 법률적 위반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당연하죠. 여기 정무직 장관이 더군다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정 속에서 산 건지 그 앞에 산 건지 아직 불분명한데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걸 샀다?
이건 진짜 이건 몹쓸 사람이죠 아주. 근데 이거는 시점이 전 제일 궁금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는 장관이란 인간들이 이런 정도 수준이야. 최소 장관 정도 되면 삼가할 줄 알아야 되거든. 네. 삼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없잖아요. 이미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권한대행 시절부터 쌓아왔던 이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이 미국 국채 투자 문제가 불거져서 오히려 더 국민 대다수에게 탄핵의 어떤 명분을 주는 일인 것 같고,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여쭙습니다.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탄핵해야 되잖아요. 탄핵해야죠. 헌법 위반인데. 그럼 그 다음에 이주호 장관도 만약에 임명 안 하면 또 탄핵해야 되나요? 탄핵해야죠, 당연히. 그럼 그 뒤에 이은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시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 지금 이제 이 시기가 네. 뭐 우리가 다 줄 탄핵을 하자 뭐 이런 개념보다 네네네. 아니 국정 운영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사람들, 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내란 세력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내란 세력이니까 내란 세력들은 탄핵하자는 거지 우리가 국정을 마비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헌법을 준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적 욕망을 현실화시키는 것뿐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헌법을 위반하는 사람들 탄핵해야 된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네. 임명 안 하겠다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네. 바로 탄핵이죠. 선언 안 하고 머뭇거려도 아이 탄핵을 하는 탄핵이지.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 예. 실제로 이주호 장관에게 제가 만나자고 요청을 했어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 오. 지난주에 예. 뭐 그랬더니 제가 지금 4월 1일쯤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좀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 그 제가 메신저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렇잖아도 뭐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 할 거라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마은혁 이제 이주호 장관이 아주 명확하게 입장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정치인 출신입니다. 17대 예. 국회의원 했던 건 아시잖아요. MB 그죠? 정부 예. 출신이고.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네. 그러면 안 한다고 한다면 예. 뭐 아직은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네. 저는 뭐 마땅히 민주당이 탄핵할 거다. 네. 그럼 그 뒤에 김문수 장관 예. 뭐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네. 뭐 탄핵하고 줄줄이 나오긴 할 테니만. 그리고 과기부 장관 예. 하고 뭐 그런데 조태열 외무부 장관 정도는 하지 않을까. 가능성을 그래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어. 왜 그러냐면 거기가 조지훈 시인 지조론의 조지훈 시인의 아들이고 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치권에서 관련된 윤석열과 특별히 관련된 사람인데 뭐 여기는 나름 외교관 출신으로 예. 나름의 어떤 뭐 역할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예. 있다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헌법을 계속 어기고 위헌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 주지 않고 자꾸 이 위헌 상황을 유지시키는 사람들은 다 탄핵하겠다. 탄핵의 대상에 포함된다. 당연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 한덕수 좀 뭐 경제 상황 때문에 봐주고 최상목 경제 상황 때문에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환투기꾼이잖아 이미. 예. 환투기꾼이고 한덕수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고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자는데도 만나지도 않고 국정 운영을 협의하자는데도 안 만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두겠습니까? 그러면 탄핵해야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이제 행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어떤 구분 좀 지어주면서 말씀하셔서 다 탄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이 한 사람도 안 남으면 다음 대선 일정을 잡을 사람조차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한덕수 최상목 이후 탄핵으로 넘어가면 과통장관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이런 순서일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원칙을 세워서 이 민주당은 이 원칙대로 계속 탄핵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길로 들어서면 저는 뭐 비상계엄도 하는 내런들을 끼는 나라에서 그거를 질서 있게 못 갈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 지금도 사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면 국무회의의 정수를 줄이는 시행령을 발표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누가요? 대행이 지금 뭐 벌써 예, 얘기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조선일보가 네. 인터 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뭐 네. 11명으로 예.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근데 국정 운영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 그러니까 저희- 바람직하지 아니, 않다. 이건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4일 날 선고해라.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예, 어떤 예. 거냐? 어쨌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장관들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 헌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건 네, 범죄자예요, 원칙적으로. 네, 범죄자.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월 18일까지도 만약에 헌재가 임명을 안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윤 정부와 내통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국민 항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정말 이들 스스로가 국가 운영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전체 다 탄핵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 항쟁을 통해서 국민 전체 요구에 의해서 개헌을 통한 네. 새로운 국가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 예.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이게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게 봤을 뭐 때 민주당의 플랜이 아니라 어쨌든 김준혁이라고 하는 초선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제가 예. 당내에서 주장할 거다. 예. 예, 이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항상 그 의원님들 요즘 인터뷰에 보면 개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사실은 디테일하게 안 여쭤보려고 하긴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중진 의원들이나 초재선 의원들하고 혹시 갈등이 있거나 의견이 아니야. 안 맞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고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뭐 당의 초선 의원 중에 한 분이 뭐 이렇게 기자회견 중에 중진 의원과 약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좀 더 큰 틀에서 좀 더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지금은 이제 좀 더 강해 가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재선 의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계속 지금 예. 시위하고 있고 또 삼선 의원들은 삼선 의원들대로 4선, 5선, 6선 의원들도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170명이 지금 똘똘똘똘 뭉쳐서 하고 있지 어떤 이견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원내 지도부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는지 두 분이 확인해 시켜주고 저희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김한 기자님도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전략이라고 한다면 저는 강원 양면 전략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재선을 중심으로 해서 원칙대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탄핵하겠다. 탄핵 대상이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날림과 동시에 중진 내지는 특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뭐 지도부 뭐 내부에도 좀 몇 명이 좀 다르긴 할 텐데 특히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뭐랄까 유화적인 제스처 내지는 메시지의 톤 조절을 통해서 강원 양면을 좀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정치에는 다 여러 트랙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전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나라가 들어서는 걸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리할 수 있는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합의가 되고 그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거를 바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거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헌법에 따라서 탄핵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사실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인 동시에 헌재에 압력이 되는 거죠. 오늘 뭐 한 4천 명 이상이 파면하라는 예. 문건이 전달된 것도 사실 이제 그런 정치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면에서 민주당이 투트랙을 쓰고 있고 다만 지금 민주당이 가장 급했던 거 예를 들면 양당이 다 결부되어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풀려났기 때문에 시간은 훨씬 여유가 있어졌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 만약에 3월 26일 유죄가 났으면 국민의힘이 득달처럼 3개월 안에 무조건 선거하고 더 지연시키고 이런 전략을 썼을 텐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 그러하든 그러지 않든 쫓길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는데 그 면에서는 조금 여유는 있어졌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누구 잘못이냐? 첫 번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권한대행들 잘못입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선고기일을 지정해주지 않아서 오마이TV도 밤 늦게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두 원죄는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오늘 오마이TV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또 투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부끄러운 정치인 공직자는 누구입니까? 1번 한덕수 권한대행 이재명 회동 거부하며 상법 거부권을 시사했다. 2번 최상목 기재부 장관 환율 폭등의 미국채 매수에 이익을 챙겼다. 3번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 동영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정원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주적은 김정은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이렇게 네 분을 꼽았는데 미쳤구만.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분께도 투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한덕수, 최성목, 장제원, 박정원 우리 김준혁 의원의 선택은? 1번. 1번 한덕수 권한대행. 알겠습니다. 우리 김환 기자님께서는 그거는 약간 무슨 한국가요 30년사에서 조용필 뽑는 것 같은 기분이니까 저는 오늘 하루 뉴스로만 보면 장제원 의원이라고 봅니다. 아, 장제원 오늘 하루 의원인가요? 뉴스로만 오늘 보면 하루 아, 뉴스.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번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제일 부끄럽다 35%였고요. 최상목 29%, 장제원 25%, 박정훈 9%였습니다. 저는 하지만 굳이 꼽자면 그냥 윤석열을 뽑겠습니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김건희 때문 아니야? 그분은 여기 또 부끄러운 정치인 인순이라 가지고. 아, 정치인. 네, 네. 김건희가 정치인이죠. 사실상 뭐. 정치인이긴 네, 합니다. 그럼요. 예, 민간이신 분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순서였고요. 야, 근데 탄핵 정국에 등장한 이 이슈들 특히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다 보니까 요 얘기만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더 많이 못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분을 다음 주 월요일에 모셨을 때는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김한 기자의 바람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지금 보니까 네. 두 분은 목주름이 없네. 왜 목주름에 못 끝내려니까 목주름을 숨이 생각하는 상관, 숨이 상관한. 빨리 네. 윤석열 탄핵하고 네. 파면시키고 나도 이거 빨리 땡겨가지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우리 의원님 매력 있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박영식이었고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